네, 오늘 지금 10시가 다 돼가고 있죠. 오늘 토요일이라서 많은 집회도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바빠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하는 방송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현장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선거 TV 지금 하고 있지만 이제 촛불사랑 TV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선관위 앞에서 하루 전에 득표율이 올라왔고 득표율이 올라온 것을 선관위 직원들한테 가서 해명을 요구하는 방송과 그리고 공표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다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방송을 현장 방송을 하다가 6개월 정지를 먹었죠. 벌써 6개월이 다 돼가서 2월 중순 이후에는 제가 촛불사랑 TV를 다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 방송이 한 거의 5년을 넘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5년 정도 방송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들도 많고 그리고 많은 즐겨찾기 한 분들도 있어서 이슈 있는 방송을 하게 되면 많은 영향력을 좀 나름대로 발휘를 하는 방송이었죠. 그런데 선관위 앞에서 방송을 하면서 아프리카 TV에서는 그 얘기를 하죠. 선관위 아프리카 TV에서는 저작권 위반으로 해서 6개월 정지를 먹었습니다. 저 아프리카 여기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네. 이쪽도 켜놨어요? 네. 둘 다 켜놓지 말지. 그래서 저는 오늘 집회를 많이 현장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오늘은 좀 현장 방송이 아닌 이렇게 마이크 들고 하는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라는 거를 한번 만져봤어요. PPT가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뭐 선거 방송 TV 하는 사람이고 개표 조작을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걸 정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한 PPT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어요.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기 전에 또 그런 일도 하는 바람에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현장 방송을 요새는 많이 못하는 편입니다. 결론은 제가 레미제라블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느낀 점을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레미제라블 하면 맞나요? 장발장,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쳐서 감옥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소설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장발장이 빵을 훔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억울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작년 초에 대선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죠. 뭔가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실체를 알 수는 없는데 뭔가 잘못이 됐다. 그런데 그 잘못이 뭐라고 콕 꼬집어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랬던 분들이 이렇게 울분에 차고 뭔가 풀 수 없었는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나는 그걸로 많이 좀 해소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바빠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저께 민중의 노래를 너는 듣고 있는가 라는 레미제라블의 마지막 혁명에 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하면서 민중 봉기가처럼 이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를 넌 듣고 있는가 라는 코너가 있었었는데 그거 가사를 한국어로 또 이렇게 초연을 하셨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레미제라블 연극을 히트를 했고 그리고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국어로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바람에 제가 레미제라블 영상을 많이 쳐다보고 줄거리도 하다 보니까 느꼈던 점이 좀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레미제라블 중에서도 Do You Heart the People Sing 그런 노래가 있어요. 가사를 한번 보면 민중의 노래를 너는 듣고 있는가. 네, 이게 영어를 우리나라로 바꾸면서 조금
많이 좀 약화가 되긴 했는데 우리나라 수준으로는 그래도 참 강한 수준의 가사가 됐더라고요. 너는 듣고 있는가? 그러니까 노래를 한번, 못하는 노래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모두 함께 싸우자. 누가 나와 함께 하나. 저 넘어 장벽 지나서 오래 누릴 세상. 자, 우리가 싸우자. 자유가 기다린다.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와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이 그 제가 안 부르도록 하고 직접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의 노래를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우자. 자유가 기다린다.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리는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너의 생명 안서서 정말 세워서 내가 살아도 죽어서도 앞에 계셔내라. 스승료에 불렸어 주님이라.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리는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노래가 참 좋죠? 예. 이게 지금 민중의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뭉클하면서 뭔가 좀 감동도 있고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저도 이 노래를 듣고서 이 노래 말고도 레미제라블에는 굉장히 주옥 같은 노래가 많은데 그래도 지금 저는 선거무효 소송하는 사람으로서 민중의 그런 그 무지를 깨고서 민중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법을 몰라요. 법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도 뭐 법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왜 공직선거법이 어겼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공직선거법을 위반을 했다고 그래서 선거 무효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저 위에 계시는 중앙선관위나 국정원이나 보훈처나 국방부 아니면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잘못을 하면 너네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사람들이 잘났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뭔가 잘못을 하고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그 사람도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이나 부정선거를 취재를 하면서 다닌 것은 그 많은 국민들이 법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 하물며 저도 사실은 2008년도에 소고기 촛불 하면서 왔던 이야기는 저도 나와서 헌법 1조라는 걸 알았거든요.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고 하는 그 헌법 1조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법을 모르고 위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은 법을 어겨도 어차피 그렇게 다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그리고 굉장히 잘못을 했다가는 우리한테 불이익이 많어 라는 그런 정서가 지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답답한 게 선거 부정은 국정원 개선 개입, 국방부, 보훈처, 국정원이 제일 큰 거긴 하지만 국정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기관들이 다 개입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국정원 파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만으로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선거 무효가 맞습니다. 국정원은요, 공직선거법 어디냐 하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여기에서 법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다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공직선거법이나 헌법이나 민법, 형법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법은 알아야 우리가 우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표 조작은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국정원 대선 개입이 잠깐만요. 내가 여기다가 준비를 해놨는데 다른 데 있군요. 저도 이렇게 봐야지만 압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이라고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다음 카페에 가시면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자료나 이런 것도 다 올라가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좀 뜨끔뜨끔 할 겁니다. 저기 소리 좀 주시겠어요? 네. 국정원, 국가개입, 국방부, 보훈처 등등 공직선거법이 어디가 잘못됐다는 거냐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시국회사도 지금 3번째가 들어가죠. 첫 번째는 군산에서 있었고, 수원인가 있었고, 4번째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서강대 쪽에 있는 예수 프란체스코인가 그쪽에서 시국미사가 있었고, 월요일날 또 광주의 5.18 성당에서 시국미사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또 갈 거거든요. 또 오셔서 행패배우실 분들은 수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은 공직선거법 60조, 85조, 86조 이 법입니다. 이제 이 인터넷 들어가셔서 그 공직선거법 클릭을 하셔서 다운을 하시면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엄청 많아요. 그 많은 것을 우리들이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은 훑어보시라는 이야기고요. 거기에서 공직선거법 60조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 지은 법입니다. 거기 보면 배우자의 규정 해당되는 사람, 배우자, 후보자, 직계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우선이고, 미성년자,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선거권이 없는 자, 그리고 향토, 거기에 지금 공무원들이 들어가네요. 4번째가 공무원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여기에 보면 당원 자격이 있는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회의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공무원들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가 그 공무원 중에서 상근 직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지방색이 좀 지방으로 가면은 무슨 단체 그런 향토 뭐 예비군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향토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잘해야 지방부터 뿌리에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 옛날에 식민지를 겪고 나서 아시다시피 그 순사가 경찰이 됐고, 이런 일제시대에 그런 나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국가기관에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지방을 장악하는 게 많고, 그런 아시다시피 그 소위 뭐 이렇게 막 정북정북거리는 그 단체들 보면 그런 색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향토 예비군 중대가 통장 뭐 반장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사람들, 문화복지 편의시설을 추구하는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걸립니다. 여덟 번째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여기에서는 아예 그렇게 나와 있네요. 8번 공직선거법 60조의 8번을 보니까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 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그래서 소위 그 보수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60조는 결국은 어떤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 후보와 후보자의 배우자, 그리고 후보자의 직계손, 그리고 공무원, 미성년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 향토예비군, 통반장, 뭐 이런 보수단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국민운동단체가 거의 보수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이런 사람들은 공직선거법 60조에 의해서 절대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없고요. 그래서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직선거법 85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법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를 한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 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1사호부터 1호까지 규정된 그런 기관 등의 임직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종교적, 교육적, 직업적인 기관단체, 무슨 특별한 뭔가를 연구하는 단체라도 그 영향력이 좀 있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특히 옛날에 2008년도에 저는 그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이명박 찍어라 그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선거운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는 기업조직, 기업체 이런 중에도 단체를 가지고 많은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선거운동 금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를 85조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대선 개입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86조를 한번 볼게요.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이것도 공무원들은 안 된다는 그런 공직선거법 금지 조항입니다. 공무원,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비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여긴 또 제외가 있네요. 네. 그리고 선원, 이런 사람들,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특수한 사항이라서 뭐 배 안에서 교육시키고, 특히 우리 보훈처하고 아까 국방부 얘기했죠.
국방부도 특수하지 않나요? 군인들 어쩔 수 없이 거기 가갖고 총칼 연습하고 실습하고 복정을 하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정신교육을 시키잖아요. 네,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특히 선거 때는 엄청 강화를 시켜서 국방부, 보훈처도 방공교육 시켰죠. 보훈처를 떠나서 또 국방부까지. 그리고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국방부에서 그 사람들만의 또 잘못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닌 몇몇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원도 지금 김용판 무죄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나 뭐 SNS가 뜨겁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사법부가 어떻게 그렇게 잣대를 증거가 있고 권은희 수사 과정에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은희를 지켜야 된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 한 사람만의 증언 가지고는 힘들다. 뭐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법이 무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판도 그 증거가 있고 말을 하는 게 나오고 증언이 있으면 당연히 무죄라는 것이 나오면 안 되죠. 근데 눈 가리고 아웅하고 지금 국정원 국가 대선 개입 이것만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85조, 86조, 예?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60조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부분이 걸리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선거 무효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 그 특수한 상황 선박의 선장 이야기를 드렸고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그래서 지방단체 아까 말씀드렸던 바르게 살기 운동, 새마을 운동, 자유총연맹 이런 데 근무하는 임직원 이들 단체 시군 구시군 전부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들 그리고 임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최소한 이런 건 알아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 걸렸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가기관 대선 개입도 이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거 무효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표 조작이 근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선거 부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새누리 유사사무소 시발단. 그래서 그거는 유사사무소는 그 사람의 잘못으로만 몰아가고 있죠. 윤전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여기 사무실에다가 박근혜 임명장까지 갖다 놓고 막 사람들 시켜서 전화를 해서 그거 다 돈이지 않습니까? 윤정은 목사가 어디서 돈이 나서 그런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충성심이 강하다 하더라도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닐 텐데 그것을 버젓이 윤정은 목사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걸린 건 윤정은 목사지만 워낙 또 SNS, 트위터에서 시발단 모집한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타겟이 되긴 하겠고 박근혜 임명장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당시도 말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축소를 지키고 국민한테는 강화를 시킵니다. 뭐를 하려고 그러면 국민들은 하지 말아라. 선거법에 걸린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명백한 선거 부정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느슨하게 법에 잣대를 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사법부도 똑같은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법부 얘기를 하면 선거 무효 소송하고 너무 근접해 있어서 그건 좀 이따 더 얘기해 드리기로 하고요. 새누리 유사사무소 시발단 이것도 공직선거법 61조가 걸립니다. 정당 선거사무소의 설치라고 해서 그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있으면 엄청 나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처벌을 해라.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기영도 선거법에 걸렸고 그 재판을 받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엄기영이 그 강원도지사로 선출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공직선거법에 걸리니까 나중에 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걸로 사건으로 인해서 엄기웅보다는 최문순
지금 도지사님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크게 불거지지 않았었던 부분이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강원도 도지사를 뽑는데 엄기웅이 유사사무소를 설치했는데도 엄기웅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막 많은 이야기가 있고 소송이 걸리고 막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골치 아프겠나. 더 시끄러웠을 텐데 다행히 강원도 도지사 때는 유사사무소가 걸려서 그리고 찍지를 않아서 이제 최문순 도지사가 된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선거 전에 이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면 국민들이 제대로 된 국민들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민심이었겠다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 9시 좀 넘자마자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 이상하다라고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을 때 지나와서 이제 개표 조작을 분석을 하고 하면서 이게 조작으로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구나 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국가기관 대선 개입과 새누리 유사사무소 시발단 이번 분께 얘기를 했어요. 현장 가서도요. 아까 그 무슨 단체들 얘기하잖아요. 보수단체들 얘기를 하면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니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어? 박근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를 잘못했다는 거야? 막 이래요. 저는 옆에서 그랬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저 혼자 외쳤는데 그런 영상 보면 제가 막 딴에는 안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진짜 그분들이 법을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어요 하면 아무 말씀을 못하시는데 또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고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잘못한 것을 관대하게 덮어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 혜택이 많고 지위도 있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지위를 이용한 모든 그런 권리들을 행사할 텐데 왜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있는 헌법 1조는 제대로 안 지켜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선거에는 우리가 뭐 왕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되고 나면은 지금도 공안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북으로 이상한 재판하고 이석기 재판도 그렇고요. 그거 재판 보면서 정말 웃겨 죽겠어요. 저는 이 선거 무효 소송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석기 재판 이렇게 증거 채택한 거 보면 그거 면밀하게 이렇게 아시는 분은 보면 되게 웃겨요.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무슨 롯데리아 가갖고 시끌시끌한 데서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증거래요. 그리고 무슨 녹취록이라고 해서 나왔던 거는 짜깁기였지 않습니까? 뭐 이 말 자르고 저 말 자르고 고기 부분만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문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전문이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석기 이 재판에서 구형 검찰이 20년을 때렸습니다. 트위터에서 난리 났죠. 성폭행범 난리 나잖아요. 한 사람 어린아이 한 사람 죽고 그러면 한때 막 시끌시끌하면서 성범죄를 어떻게 강화를 시켜야 된다. 전자팔찌 뭐 발찌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성폭행범도 몇 년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20년을 구형을 할 그런 계제가 되느냐. 한마디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콕 깨가지고 종북몰이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나라를 뒤집을 어떤 사람이면 국회의원 처음부터 되질 말았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참 답답합니다. 이거는 좀 둘째로 가고 제가 아까 레미제라블 얘기했죠. 그래서 갑자기 공직선거법으로 넘어왔는데 그 얘기하는 와중에 그러면 개표 조작도 한번 얘기하고 레미제라블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이라고 해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에 가시면 공지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부정선거 백서를 가지고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본안도 없이 소송을 하고, 그러니까 본안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미고 나쁜 짓을 했으라고 고소를 하거나 이럴 때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오른쪽을 이렇게 쳤고, 뭐 배를 이렇게 쳤고, 뭐 머리카락을 휘저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에 따른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거나 형사 이런 거에서는 초도 수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 그대로 형법이나 민법이나 가는 것인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단체 이름으로 했는데, 그게 국가단체가 그 개인이나 이런 걸로 고소고발이나 가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국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이라고 버젓이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정선거 백서를 가처분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그 부정선거 백서가 그러면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게 본안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쳤어요. 머리를 이렇게 쳤고, 뭐 머리끄댕이를 해서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그런 본안 소송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강창규 판사가 강영주 판사가 그 본안도 없는 거를 가처분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본안 소송이 뭔지 몰랐고, 판사가 판결을 하면 당연히 알아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선거무효 소송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본안도 없이 소송이 가처분 결정을 내렸는데, 그 다음날은 언론에서 막 떠벌떠벌하면서 부정선거 가처분했다는 등 이러면서 여론몰이,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꾸만 묻으려고 하는 그런 거를 여론몰이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재판을 들어가서 제가 한 3번인가 4번인가를 들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본안도 없이 소송을 했고, 그래서 2월 10일이면 언제죠? 월요일이네요. 2월 10일. 2월 10일 내일 모레까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본안을 내지 않으면 부정선거 백서 부정선거 백서는 이거는 가처분이 무효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부정선거 가처분에 대한 것을 본안을 넣을 것인데, 그게 국가기관이 그렇게 하는 게 성립이 안 돼요. 또 그거는 또 그게 맞는 건데 법원에서 또 내면은 어떤 식으로도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사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를 여기다 쳤어요 하고 이렇게, 그럼 부정선거 백서가 여기에서 몇 페이지, 여기 어디 부분이 잘못됐어요 콕콕 집어야 될 텐데, 이제 그러면 부정선거라는 이제 막 그 테두리가 이렇게 넓다가 본안이면 그 소송 그 중점으로 딱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또 해야죠. 그리고 더불어서 저번에 우리가 며칠 날이었죠? 2월 며칠 날이었죠? 뭐가요? 2차 재판이 3일 월요일. 2월 3일 날 2차 재판을 했을 때 중앙선관위로 그 변호사들이 다른 변호사들이 내려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그 소송 대리인이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어요. 특혜표 안함 동영상. 이경목 교수님께서 그 공청회 때 그 현장에서 그 참관인을 하시면서 찍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이경목 교수님과 한영수 대표님이 찍으신 게 2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3가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18대 대선 그 현장에서는 이렇게 수개표를 하지 않고, 이게 만약에 표예요. 표면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책 넘길 때 휘리릭 넘기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표를 갖다 이렇게 휘리릭 넘기는 거.
이게 수개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거TV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드렸죠. 개표 매뉴얼, 선관위 개표 매뉴얼. 지금 그럼 이제 개표 조작으로 들어가면 공직선거법 178조를 얘기를 하고 그게 수개표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휘리릭 넘기는 것은 그 자기네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매뉴얼이라고 해서 보냈던 개표 매뉴얼 그 책자에는 개표 사무원이 2번, 3번 유관으로 검열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서 내가 한 번 했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또 한 번 해야 되는 거고 저 넘어가서 또 한 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국회 시연회 때는 했습니다. 막 수개표 안 했다 난리가 났고, 작년에 1년 전에 선거 무효소송이 들어가고 하니까 진선미 의원이 주간화에 그 국회에서 중앙선관위 시연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 해요. 한 번 하고 또 앞쪽에 줘요. 그럼 거기서 해요. 또 앞쪽에서 막 번갈아 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2번이나 3번 하니까 사실 2번만 해도 3번까지는 못해도 2번은 해야 되는 건데, 국회 시연회 때는 정말 그렇게 해서 2,000표죠? 6,000표. 응, 6,000표 2시간 15분. 6,000표 2시간 15분이 걸려서 수개표 안 했다라고 정식적으로 증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렇게 휘리릭 하는 것도 수개표라고 했다고 그래요. 민주당에서도. 참관인 교육도 안 했으면서. 예. 문제가 아주 크다는 거죠. 국민들이 모르고 바보 같으니까 중앙선관위나 뭐 정치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것이 별반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또 올라와 있습니다. 신속성이 중요하지 않다. 정확성이 중요하다라고 자기네 공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휘리릭 돌리면서 그게 주가된 결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무효소송에도 그 부분이 들어갔고, 하루 전 득표율 올라갔고, 개표방송 공표 전에 개표방송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개표 조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좀 힘들죠? 이게 보여주기가. 이게 여기를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여기, 예. 보이죠? 비쳤어요, 예. 잠깐만. 비쳤는데 너무 밝네, 화면이. 밝아요? 전자개표기밖에 안 나와요. 아, 전자개표밖에 안 나오나요? 글씨는 잘 안 나오고. 여기 보면, 예. 여기 제어용 PC입니다. 여기 프린터, 여기 투표지 분류기, 이렇게. 그래도 좀 보이죠? 예. 예. 그림은 다 선명하게 보여요. 요게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우리가 맨날 비춰주고 저도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무엇이냐? 표가 이제 컴퓨터로 해서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갖고 프로그램이 이 안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찍은 영상이나 다른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끼는 게 보일 거예요.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네모난 거를 여기다 낍니다. 끼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면 자기네는 외부에서 인터넷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연히 인터넷은 안 들어오죠. 인터넷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도 옛날에는 인터넷이 되네 안 되네 가지고 저도 막 신경을 좀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 7개월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서 아는 건데 여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소스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게 조성구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표가 1번이에요. 은행에서도 10원은 동전이죠. 종이로는 뭐 1,000원, 10,000원, 50,000원 이런 게 그 수표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은행에서도 쓰는 게 이미지 인식 그거예요.
근데 이 제어형 PC에서 쓰는 게 지금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가 이렇게 저 뭐죠? 여기에다가 넣을 때 여기에다 뭉탱이를 넣죠? 투표함을 갖고 와가지고 투표함을 이 앞에서 막 박스채로 막 뿌려요. 막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서 막 정돈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그거를 수개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개표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투표함이 이동을 해서 참관인과 함께 같이 동승을 해가지고 경찰 동승을 해서 개표장까지 갖고 옵니다. 원래는 투표소까지 가져오지 않고 투표한 곳에서 개표를 해버리면 그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시간도 더 절약이 되고 이동하면서 투표함이 사라졌네 안 사라졌네 이것도 할 필요가 없고요. 돈도 절약이 되고 시간도 거기에서 투표함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10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개표해버리면 굉장히 좋아요. 무슨 이제 거기에서 조작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어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지만 투표소 개표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거를 위해서 이 선거 부정을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함이 와서 여기서 이 앞에 있는 데서 여기가 심사집계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표를 막 들이부어요. 통으로 이렇게 엎어갖고 그래서 여기 쭈르르르 알고 앉아있는 개표 사무원들이 그것을 정돈을 합니다. 이렇게 갖고 뭐 예쁘게 이렇게 펴가지고 이 정돈을 해가지고 여기서 분리를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수개표를 안 했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사집계부 전에 분류를 하기 전에 심사집계부에서 이거를 분류기를 넘기기 위한 정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 안에 여기 집어넣는 여기 보입니다. 투표지 장착부가 있습니다. 다 보이죠? 네. 여기에 투표지 장착부가 있습니다. 여기로 쑥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투표지 인식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 아까 제가 10번 쳐서 말했던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가 여기서 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로 쑥 지나가서 여기를 여기 투표지 인식부를 지나가게 되면 얘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 1번이다. 그래서 얘가 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얘 기계예요. 쟤네들이 말하는 투표지 분류기인데 아니 아무리 기계가 똑똑해도 그렇지 우리 로봇 인공지능 없으면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기계래요. 이게 한 세트인데 여기 보시면 제어형 PC와 투표지 분류기는 한 세트이다 라고 나왔죠? 얘하고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떼면 얘가 어떻게 혼자 놀러갑니까? 아무리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사람들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거 혼자 움직일 수 있나요? 그럼 못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앙선관위는 얘 따로 움직인대요. 그럼 여기에 왜 인식부가 여기 왜 들어가요? 그럼 인식부는 얘가 혼자서 얘가 판단을 똑똑히 합니까? 얘가 무슨 기계가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표를 넣으면 인식부에서 이 표는 1번이다. 그래 너 1번으로 가. 그래서 띠리리리 가갖고 1번으로 탁 가요. 너 2번이다. 그리고 2번으로 띠리리리 가요. 그리고 얘는 3번이다. 그럼 뚜루루루 해서 3번으로 가요. 근데 여기에서 미분류함 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끝에 1번, 2번, 3번하고 맨 끝에 거기 요쪽이 많이 미분류함 통인데 지난 안철수가 재보궐선거 했을 때 제가 현장 방송을 했습니다. 안철수가 맨 끝에 있었어요. 맨 끝에 있었었는데 안철수 표만큼 미분류표가 엄청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막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아니 미분류 표가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오냐고 안철수 표랑 비슷비슷하다고 그렇게 내가 이걸 막 했더니 얘 같다. 그래서
아니 미분류표가 아무리 그래도 얘가 똑똑하지 못하는 애인가요? 얘가 인식부에서 표가 똑바르게 기표가 된 게 미분류표에 가 있는 거예요. 1번인데 1번 미분류통에 가 있고 2번인데 가 있는 거예요. 그 보면 그때 1번이 새누리였고 그리고 안철수가 몇 번이었더라? 4번이 몇 번이었죠? 7번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 끝에 가 있었는데 안철수 표가 이만큼 있으면 미분류표도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미분류는 그때까지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인단에 바로 계시는 청년님께서, 최성년님께서 미분류 오차를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셨을 때였는데, 미분류표가 뭐 그렇게 급할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안철수 보궐선거 가갖고 제가 제 눈으로 봤잖아요. 어떻게 1번이, 2번이 똑바른 게 미분류표에 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건 미분류 오차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없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건 정말 프로그램이 이상이 있는 거다. 라고 제가 몸소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걸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인식부에서 이 제어형 PC에서 얘를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얘 혼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면 1번으로 가고 2번이면 2번으로 가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우리가 은행이었다면 만약에 10원짜리를 10만원으로 인식을 해서 통장에 10원 내놓고 10만원 찍혀봐요. 그럼 은행 망하겠죠. 그리고 손님이 돈을 찾으시려고 했는데 내가 100만원을 찾으려고 했는데 통장에는 인식을 잘못해서 10만원만 있다고 쳐봅시다. 그 은행 무사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아니 뒤집어질 거라고요. 은행도 뒤집어지고 돈을 맡겼던 그런 사람들도 뒤집어질 겁니다. 근데 이건 하물며 나라의 주인을 뽑는 선거에서 이런 오차가 있고 인식 잘못해갖고 헌표라는 것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헌표가 나왔다고 서초구에서 원래 100매씩 여기가 분류가 되는 건데 그 박근혜 표 안에 문재인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0표 정도 나왔나?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서 국회 시연회까지 한 거가 그건데 그렇게 오차가 많이 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기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근데 거기가 나왔으면 우리가 못 잡을 다른 곳에서도 헌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우리 동네에 뭐 서울시 여기 서초구에서 오차가 미분류 오류라든지 오차가 한 5개 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 안 되는 거라서 수개표로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고 넘겨요. 근데 문제는 서초구에서 오차가 이런 홍표가 5개가 나왔는데 저기 도봉구에서 또 4개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잡지 못하면 여기만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개표기예요. 이게 전부 다 제어형 PC와 투표기 부르기는 한 세트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얘하고 따로 논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웃기고 자빠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 컴퓨터 만지는 사람으로서 이 컴퓨터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거 자체 없어야 돼요. 얘 혼자 돌아가면. 그쵸? 근데 개표장에는 버젓이 노트북 아니면 이런 데스크탑이 있고요. 그리고 프린터기는 개표 상황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한 세트입니다. 얘 따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표가 나와서 난리 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선거에 갔더니 안철수 표 옆에 이따만한 똑같은 두께 미분류표가 있는 걸 보고 놀랬다고 제가 그 인식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대로 엉터리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하면 이거 쓰다 마나한 기계입니다. 이걸 왜 써요? 돈을 들여서 이걸 몇 천억씩 들여서 10년 동안 이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업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이상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자기네 만든 제품 은행에서도 쓰고 어디에서도 쓰고 수능에서도 쓰고 그리고 모든 이미지를 이직하는 곳에 열심히 우리는 다 팔았고 지금껏 잘 쓰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달라지는 거냐고요. 결론은 여기 투표지 인식부에서 일반 여기에 표가 들어가면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표 조작이라든지 홈표 나오면 안 되고 미분류표 오차도 나오면 안 되고 이 오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5% 0.5%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거를 수개표로 돌린다 하더라도 이 기계는 사람이 하는 게 낫지 기계를 돈을 써서 그리고 사람 전문가 불러야 되잖아요. 이거는 전문가가 왜 필요하냐고 하면 전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중앙선관위는 기계라고 하는 게 문제고요. 그거를 기계로 만들어버린 법조항이 또 있다는 게 문제는 거죠. 엉터리 재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178조 여기 보면 제가 여기요. 178조 이게 되게 중요한 법조항이에요. 제가 작년에 그 선거 무효소송 하면서 수개표 원칙을 얘기를 했을 때 참 웃긴 것이 뭐냐면 수개표가 어디야라고 나와있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 보면 공직선거법 178조 개표의 진행은 어떻게 하시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중요하게 제가 표시해 놓은 거 다른 건 이거는 볼 필요 없고요. 모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그러니까 8인의 검열위원들이 아까 이 전자개표기를 돌리고 나면 수개표를 손으로 하는 집계부가 있습니다. 그 집계부 분류기 지나고 나면 심사집계부라고 하는군요. 앞에가 심사집계부가 아니라 뒤에가 심사집계부입니다. 여기 정리를 해서 아까 전자개표기가 도는 그 심사 분류 쪽을 지나서 여기는 이제 개표를 하는 심사집계부 쪽의 법입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면 이제 수개표를 하고 나면 8인의 검열위원들이 도장을 찍어요. 이거 끝까지 이게 지금껏 해보니까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게 공표입니다. 그 공표도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몰랐지만 그렇게 해서 8인의 검열위원들이 개표상표가 아까 한 세트라고 그랬죠. 컴퓨터 프린터로 해서 분류기에서 쟤네들이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곳에서 개표상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개표하는 곳으로 같이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표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여기에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수개표에서 다 맞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하다시피 수개표를 휘리릭 해버리니까 그걸 못 잡는다는 얘기죠. 개표 매뉴얼에 있는 2번, 3번 유관, 검열, 확인 이게 무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로만 분류된 대통령이 나오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이 공표 전에 이거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공표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또 사망에 보면 170조 사망이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거에 대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라고 나오는 게 178조 사망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또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해야죠. 이거 되게 좋네. 우리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근데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글씨는 안 봐도 되고 그림만 잘 나오고 그림은 잘 보여요. 여기 보면 여기로 그 출력표가 나온다는 거죠. 개표상황표는 여기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표를 정리를 해서 여기 장착을
선택을 해서 인식, 투표지 인식부, 여기가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지나서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미분류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럼 이 표들이 100매씩 이렇게 묶음으로 돼서 그 상황들이 얘를 통해 가지고 얘가 출력하지 못해요. 얘가 출력을 합니다. 얘가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를 따라서 프린터는 개표상황표는 1로 나오는 것입니다. 얘가 얘를 분류하니까 이만큼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프린터에 개표상황표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 안에서 소프트웨어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요번에 제18대 대선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아까 178조 사망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분류한 개표상황표가 수개표하는 곳으로 가요. 그 다음 곳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검열을 했다고 8인의 검열위원들이 도장을 꽝꽝꽝꽝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찍는 순간 그것을 공표하고 그 보고형 PC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개표 여기에서 이만큼 이게 맞아. 문재인 표가 몇 표였고 박근혜 표가 몇 표였고 무소속 누구는 몇 표고 거기에 대한 그런 최종 날인을 하면 보고형 PC로 가고 보고형 PC에서 이거를 갖다가 어디로 보내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두 군데를 보내요. 그리고 중간에 그 중앙 말고 시군으로도 보내요. 그러면 이 원래는 시군하고 중앙선거관리하고 맞아야 돼요. 그게 개표 조작을 막는 순서거든요. 근데 여기 보고형 PC에서 또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1분당 데이터를 미션님을 비롯한 그 분들이 분석을 한 결과 이게 공표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다.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를 지나서 정리를 지나서 분류를 지나서 이 수개표를 지나서 보고형 PC를 지나서 그래서 그 전산으로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 올라가고 8인의 위원들이 검열 도장을 땅땅땅땅 찍어야 비로소 개표 방송이라는 것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개표 방송이 나가면 그게 정상적인 것인데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개표 조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178조에 누구든지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법이고 중앙선관위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 아까 열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여기에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 들어갔어요. 이 들어간 거 조작 가능해요. 전산이에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조항을 들어서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178조를 얘기를 드렸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자기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이 278조 공직선거법 278조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를 하는 그런 법조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008년도 맞나? 2008년도에 국회에서 거기에서 막았습니다. 이경박 교수님이 시연을 했어요. 소스 프로그램 가지고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여드렸던 게 요 밑에 쭉 내려가면 쭉 내려가면요 좀 말이 좀 길어지지만 여기에 여기 이건명 교수님이 전자조작의 위험을 밝혀냈다. 그래서 이게 안 좋다. 전자개표기 문제도 얘기했는데 그때는 전자투표기까지 시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자개표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지만 여러분
전자투표기 또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런 뒤에 있는 그 대기업의 자본들은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전자투표기까지 이거를 밀어붙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전자투표기 이거 다 때려치고 전자투표기 문제 생긴다고 맨날 쟤네들이 지랄지랄 하니까 우리 그럼 내각제로 하자. 야, 너하고 나하고 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까지 상황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밝혀냈기 때문에 이거를 전자투표기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죽은 법조항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면 아까 178조 수개포의 원칙에 공표전엔 보도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전자에 의한 전산 조직을 써야 될 때는 이 법조항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얘는 투표 개표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법조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근거로 들어서 이 전자개표기를 투표 불리기 기계라고 써주게 한 게 이 법조항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공직선거법이긴 하지만 이게 전산조직이라서 전산조직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투표 개표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투표기를 쓸 때 이 조항을 집어넣어야지만 쓸 수 있는 것인데 조작이 가능하니까 2008년도에 국회에서 그거를 예산도 삭감을 했고 그래서 전자투표기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 거고 전자개표기는 기계라고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법조항을 들여서 이 얘기를 합니다. 부정선거 백서 가처분에도 이 얘기가 또 나와요. 무슨 얘기가 또 나왔냐면 이 전자투표기를 쓸 수 있는 법조항과 더불어서 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직선거관리규칙이라고 해서 99조 3항이 있습니다. 99조 3항이 뭐냐면 개표의 진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투표를 유무효별 투표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 규칙으로 공직선거법 위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법의 사법에서는요 상위법, 하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이 더 중요한지 밑에 있는 형사법, 민사법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공직선거법의 178조가 개표를 공표 전에는 할 수 없다. 이걸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칙 5조가 있기 때문에 전산을 제어를 하고 그래서 부칙 5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국회에서도 부칙 5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칙 5조가 있고 더 규명해서 쓰라고 하니까 전자투표기는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전부 다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아닌 관리규칙 99조 3항 얘는 공직선거관리가 아니라 선관위의 내부 규칙입니다. 내부 규칙과 그리고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이런 전자투표기 법조항 두 개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진해가 대법원이 쓰게 해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증거를 제시를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현장 다니면서 많은 사법 피해자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 억울하다고 합니다. 왜 억울하다고 하냐면 내 거 다 뺏겼는데 증거도 있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되고 그리고 막 위증을 해요. 위증을 하고 그런 돈 써가지고 변호사 그리고 정관예우 이런 판사나 검사를 했던 사람 판사가 맞죠? 판사가 이제 변호사를 되면 정관예우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돈 써가지고 하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다 이길 뻔한 재판도 그 정관예우를 하는 그 사람이 변호를 맡게 되면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관 이후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제가 사법 피해자분들을 많이 만나서 사법이 정말 엉망이고 이걸 바꿔야 되고 한다고 느꼈고, 또 박근혜라는 사람이나 문재인, 뭐 안철수, 뭐 그 외에 많은 그런 사람들도 사법개혁을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왜 했냐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요. 이거를 알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는 왜 이 법을 갖다 저기다 적용을 해? 이거는 저기 니네 규칙이잖아. 니네 규칙을 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니네가 왜 쓰는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개 같은 재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계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부정선거 백사 가처분은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걔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뒤집는 게, 이거를 뒤집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18대는 공표 전에 개표방송 나간 거 완전히 잡혔고요. 그리고 수개표 안 한 거 2,000표에서 4,000표가 개표상황표를 분석하니까 어떻게 지네들이 서머즈도 아니고, 예? 무슨 원더우먼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닌데 어떻게 육안으로 검열을 하는 거를 10분 만에 끝납니까? 10여 분 만에 끝납니까? 결국은 이 전자개표기요. 이 전자개표기. 얘가 알아서 돌린 것을 수개표 거의 하지 않고 그냥 공표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표상황표를 전국 거를 몇 개월에 걸쳐서 분석을 하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거무효소송 속행해서 제대로 재판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부치고조가 있습니다. 178조, 그리고 부치고조에 의해서 우리는 위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투개표에 관한 278조, 그리고 선거관리 내부규칙 99조 3항으로 전자개표기는 이거는 기계니까 써도 된다고 우기는 중앙선관위하고 법적 다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지 못하면요, 국민들이 이걸 알지 못하면요, 우리 주권을 잃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인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조작을 해요. 물론 전에도 이거 썼지만 얘네가 프로그램을 똑바로 쓰면 이런 오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전자개표기 하나로는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이미지 인식부에서 들어가는 소스 프로그램 조작이 하면 얘에 따라서 얘가 명령하니까 얘까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못이 됐고요. 여기서 한 게 그대로 수개표 무시하고 공표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 자체 선거 절차가 말이 안 되고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여기 공표 전에 개표방송 나갔고 수개표 분석하니까 2,000표에서 3,000표가 거의 전국적으로 12시를 전후에서는 전부 다 그냥 바구니채로 들고 갔다는 곳도 있습니다. 2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2분이면 여기에서 나온 그런 100몇씩 된 표를 그대로 갖고 저기 수개표하지도 않고 저기 공표하는 위원석으로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2분이면 여기서 나다다다 걸어서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그 절차가 완전히 무시가 돼버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선거를 해서 우리가 멘붕 왔던 겁니다. 실체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치고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치고조 어디 갔니? 예,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또 작년에 부치고조 위반입니다 라고 했더니 소위 난다 긴다 자기가 뭐 이게 아니다라고 죽을똥살똥 반대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생각해봐도 웃겨 죽겠어요. 쟤들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중앙선관위나 이런 쟤네들이 말하는 거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트위터에서 부치고조 위반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딴짓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니까요. 부치고조를 얘기를 해드리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입니다.
여기 보면 보궐선거 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 웃겨 죽겠어요. 저도 이걸 잘 몰라서 그 당시에는 말을 못했는데 보궐선거 등이니까 보궐선거 등에는 대선도 들어가고 총선도 들어가고 모두 다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띨빵한 트위터에 있는 그런 트위터의 이안이 그랬습니다. 진짜 아시죠? 그래서 그때는 저도 잘 몰라서 그게 아닌데 왜 답답하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랬는데 여기는 보궐선거 등이라는 거를 검색을 하셔서 공직선거법이 거기 보궐선거 등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 보궐선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공석이 됐을 때는 보궐선거 등에 의해서 빨리빨리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총선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보궐선거 할 때 거기에는 전자개표기를 쓸 수 있습니다. 부칙 5조에 의해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하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부칙 5조에 의해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라고 합니다. 지네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총선이나 대선이나 이런 큰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전자개표기를 쓸 수는 없지만 보궐선거에는 여기 등이라는 거는 여러가지 보궐선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궐선거 등이라고 그랬다고 대선 총선 다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도 웃겨 죽겠는데요. 이렇게 법을 모르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궐선거 등은 경우에 따라서 한 개의 보궐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거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써도 지네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게 부칙 5조의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78조 공직선거법 178조 그리고 부칙 5조를 위반했다. 그래서 법원에서요 그거를 위반했다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 이거 조작 가능합니다. 이거 전산입니다. 얘네가 이걸 기계라고 우긴다고 소프트웨어에 들어간 게 기계에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 무식에 경지를 달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 신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을 신으로 받들지 않는 이상은 얘기가 나올 수 없겠죠.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요 조작 가능한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 이거 조작 가능하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라고 소속이 들어간 것이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작 가능하니까 여기서 홈표 나오면 안 된다. 미분류 오차는 0. 몇 프로죠? 0.3%인가요? 5%인가요? 네? 0.3%, 이 미분류 오차가 0.3%인가 5%인가요? 3.3%. 3.3%? 예, 그 수치를 넘으면 미분류 오차도 인정을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깡그리 무시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가 이 보조수단, 얘가 보조예요. 얘가 주수단이 아니에요. 보조수단이라는 거는 공문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조수단을 공문서를 또 보여드려야 되겠지? 예. 열내다가 또 얘기하면은 다 몰라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투표지 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는 장치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얘가 앞에 쓴다고 해서 얘가 주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전자개표기는 보조수단입니다. 얘는 보조수단입니다. 얘는 주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8조에 있는 눈으로 검한 그게 공직선거법의 규칙이고요. 개표 매뉴얼에 있는 개표사무원이 2명, 3명 유관으로 검열 확인이 얘네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지켜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수단으로 결정을 낸 거를 수개표는 대충 하는 식으로 했다
얘기만 하고 넘겨서 공표함으로써 개표 조작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공표 전에 보도할 수 없는 거를 갖다가 득표율이 개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 방송사로 갔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도 이거를 아까 얘기 드렸죠. 누구든지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 이를 보도할 수 없다. 이거는 개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놓은 거예요. 이 조항을 하면 법 위법이고 개표 조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득표율을 가지고 미리 먼저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선거법에도 그걸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제가 이렇게 열내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표 전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엄연히 공직선거법에 있습니다. 178조 3항.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왜 막아놨냐는 거죠. 공직선거법 만들 때 미리 득표율을 조작할 수 있으니까 이거 다 공표하기 전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공표를 했다고요. 요번에 이 전자개표기 문제도 보조수단을 주수단으로 만들어서 수개표 죽여놓고 다이렉트로 공표하게 만드는 이 제도 있지만 공표 전에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공직선거법조차도 다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아까 열심히 말씀드렸던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한 거 공직선거법 85조 86조 그리고 60 몇 조지? 60조. 60 아유 이거 저도 이렇게 다 몰라요. 봐야지만 알아요. 60조, 85조, 86조. 아 60조. 아이고 찾으려고 또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네. 하여튼간에 그렇게 공직선거법 60조, 85조, 86조 위법을 했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개표 조작에는 이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 중앙선거원위원회는 공직선거법 278조 그게 죽은 조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자투표기를 쓰려고 하다가 2008년도 국회에서 이경목 교수님이 전자개표기 이거 조작 가능하다. 이 이미지 소스 이거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 이 부분에 소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여주니까 한나라당의 애들이 이거 쓰면 안 되겠다 라고 전자투표기 없애버린 거예요. 예산을. 그러면 지네들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요번에는 이걸로도 모자라가지고 공표 전에 개표방송 나가는 거 그래서 하루 전에 12월 18일날 득표율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갔다고 선관위를 찾아서 해명하라고 그랬고 걔네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미션님의 말에 의하면 무슨 엑셀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다고 예상은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공직선거법 다 위반을 했고요. 새누리 유사사무소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국민들이 법을 위반했으면 그거 처벌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된 나라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저들은 이랬을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한번 부정선거를 규명을 못하니까요. 제가 강남을도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강남을도 묻고요. 그 전에 또 디도스 그리고 무슨 여러가지 부정선거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으면 부정선거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3.15 부정선거를 지나서 그 4.19 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군사 정권이죠. 독재 정권 박정희 전두환 지나서 사람들이 60 항쟁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주권을 우리한테 달라고 그리고 그래서 선거가 다시 또 확립이 돼서
그래서 이제 투표가 우리한테 온 것이랑 다름없어요. 그 전에는 또 우리의 주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권이 살아난 지는 얼마 안 돼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우리 주권을 지킨 거는 정말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선거 때문에 3.15 부정선거 4.19 일어나고, 그래서 독재 정권 지나서 이제 우리의 투표권 달라, 우리한테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선거 한 게 노무현, 아니 노태우가 당선된 87년도 투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구로 부정선거 그 박스가 미리부터 가는 걸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 깔고 앉았잖아요. 사람들이 깔고 앉았잖아요. 이게 투표를 하고 있는데 투표함이 돌아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강남발도 똑같아요. 뭐 중간에 사라졌네 안 사라졌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왜 말이 나왔냐면 투표함이 자물쇠가 제대로 잠가지지 않았고 봉인도 안 되고 찢어지고 찌그러지고, 그런 투표함들이 55개 중에 20개가 넘어요. 거의 반이 그렇게 왔다는 건데, 그럼 중앙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안 져야 합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묻고 가니까 이 대선에서는 정말 다이렉트로 무슨 종합세트가 된 겁니다. 국가기관들은 너나 없이 대선 개입하지를 않나. 정말 그 트위터나 이제 트위터가 특히 더 심했는데, 트위터에 보면 똑같은 글들이 한꺼번에 막, 분명히 아이디는 달라요. 아이디는 다른데 정말 이상했어요. 저도 그게 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돌리는 무슨 붓이라던데, 아이디는 다른데 똑같은 내용의 글이 쭈르르 어느 순간에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똑같은 글이 이렇게 쭈르르 뜨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국방부, 본처, 국정원.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했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18대 대선에 그 당선 수혜자인 박근혜는 처음에는 사퇴하라라고 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사퇴하라가 아닙니다. 사과하라가 아닙니다. 사과만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사퇴가 맞는 거죠. 다음에 어느 누가 마음만 먹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 소스 프로그램 가지고 조작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미리 득표율을 조작을 해놓고 있다가 중앙선관위에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 몇 명만 휘두르면 이 전산 쪽에 그 사람들만 포섭을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주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산하는 몇 명만 포섭을 해도요, 이건 끝나는 얘기예요. 밑에 있는 중앙선관위의 모든 직원들이 이걸 알 수는 없습니다. 꼭 알면은 내부 고발자가 몇 명이 더 나올 텐데 그걸 알려주겠어요. 그게 아니고 전산, 이 문제는 제어형 PC에 있는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걸로 가지고 조작을 가능할 수 있는 전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얘네가 아까 공직선거법 얘기 드렸지만 부칙5조하고 178조를 위배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니까 좀 지나가지고 얘기한 게 아까 공직선거법 278조 투표 개표를 하는 전자투표기, 그거와 선관위 내부규칙 99조 3항 기계와 전산을 쓸 수 있다, 내부규칙을 가지고, 원래는 부칙5조에 따른 내부규칙을 써야 돼요. 쓴다고 하면 부칙5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규칙도 부칙5조에 따른 관리규칙을 따로 제정을 하고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영수 대표님이 맨날 얘기하시는 게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다 이것도 제정도 안 하고 쓰고 있다, 제대로 서 있지 않다 법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던 거고요. 이렇게 두 분 대표님, 국정원 내부고발자, 선관위 내부고발자 분께서 선거무효소송을 18대 선거무효소송을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역사적인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끌어왔다고 봅니다. 지금 뭐
장진수 그 이명박 정부 때 내부 고발자라고 했었던 장진수? 예, 그분도 그렇고 그 옳은 말을 하는 그런 내부 고발자들이 하나도 그 보호를 못 받고 있고, 지금 한영수 대표님이나 김필현 대표님을 욕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들이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내부 고발자들의 그런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왜 자기들이 왜 정치적인 잣대로 갖다 대나 모릅니다. 저는 민주당도 좋고 정의당도 좋고 진보당도 좋고 다른 여타 소수의 정당도 있었어요. 뭐 녹색당도 있고 진보당 저기 노동당으로 바뀌었죠. 노동당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당마다 색깔이 있거든요. 이 당은 노동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저 당은 무슨 뭐 가장 환경적인 걸 얘기하는 녹색당이 있고, 그리고 저 당은 또 무슨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전부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닌 당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 국민의 소리를 그걸 입법화를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니까 그 당에서는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정책들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 정책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정당들이 여러 정당들이 생기고 국민의 민의를 대변을 해주고, 이 정당도 들어가고 저 정당도 들어가서 두 당이 서로 나눠 먹고 맨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 당의 정책들이 국회에서 논의도 되고 발의도 되고, 국민의 그 가장 밑바닥 부분인 청소부도 그래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근무한 게 굉장히 여럿인데 저는 판촉사원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떠나서 그 이후에는 줄줄이에요. 무슨 재능교육도 그래서 힘들었던 겁니다. 예? 1인 소득자들, 그런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아요. 보험회사 직원들, 저처럼 분명히 회사에서 파견은 되는데 근무하는 곳은 다른 곳이니까 이도 저도 적용을 못 받는 직원들,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당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관철을 시켜주는 게 정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제가 방송을 이제 그 전에 현장 방송을 2008년도 저는 KBS 정현주 사장 내리면서 그때부터 제가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이런 노트북 하나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요거를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그러고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파일도 저장이 안 되고 그 줌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밤되니까 조명도 필요해요. 조명도 필요하고, 그래서 점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무슨 에그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옛날에는 와이브로가 지방에도 안 터졌어요. 진짜 옛날 얘기 같지만 얼마 전에는 지방의 방송도 생방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8년도만 해도. 그랬는데 점점 좋아져가지고 카메라가 이렇게 유스트림도 직접 방송하고, 카메라가 아프리카 TV도 직접 방송을 하고, 이런 것들도 생겼고, 그래서 무겁게 노트북 안 들고 뭐 카메라 안 들고 다니도 1인 미디어 충분히 여건이 되고, 심지어는 요새는 이거 하나 있으면, 좋은 핸드폰만 있어도 방송됩니다. 방송은 되는데 이제 저장이 안 되고, 그 원본이 영상 같은 거에는 원본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간단하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많이 좋아졌어요. 에그도 와이브로가 처음에는 제주도 가서 방송하려고 그러면 터지지도 않았고, 그때 저는 광주 가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전남도청 지킨다고. 근데 거기선 안 터지는 거예요. 터졌다 안 터졌다. 진짜 열악했는데 지금은 전국을 어디를 가도 방송을 할 수 있어요. 뭐 구석진데 무슨 빌딩 안에 뭐 깊숙이 들어가면 물론 안 되는 데는 안 되지만 다 돼요. 여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나마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아무리 종편, 미디어 악법해서 언론 장악하고, SNS 발달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만 발달하니까, 옛날에 독재에서 광주를 쌓아놓고, 고립시켜놓고, 광주사태 만들고, 그 사건의 진실은 10년 만에 터지고, 이랬던 사건은 안 일어났지만, 굉장히 아직도 멀었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가, 자유가, 그리고 우리 국민의 수준이 정말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선거 부정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보니까 우리는 정말 아직도 더 깨어나야 된다. 동방의 타고르가 동방의 동방에서 가장 빛나는 나라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라고 예언을 했는데,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민중의 노래를 너는 듣고 있는가 라고 제가 노래를 잠깐 들려드렸죠. 레미제라블이 장발장이라는 그 사람이 빵을 훔쳐서, 자기 딴에는 너무 먹고 사는 게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법은 법이라서 장발장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줄거리를 제가 대강 봤어요. 보지도 못하고 너무 바빠서 부정선거 따라다니느라고. 근데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막 여러 가지를 줄거리 같은 거를 찾아봤습니다. 청년 장발장은 빵을 훔친 죄로 19년을 감옥 생활을 하고 가석방 된다. 그러나 그때나 이때나 여전히 똑같은 거는 전과자라는 이미지로 배척과 멸시를 받는다. 그는 주교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시장으로 출마하게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다. 이제 결론은 그건데, 그 19년의 감옥 생활을 하고 가석방 될 때 그거를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영화를 보면 나오는 인물들이 있죠. 딸의 양육비를 벌기 위해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인 판틴이 나오고요. 나중에 그 딸이 나옵니다. 그 딸과 또 마리우스라고 해서 혁명운동을 하는 그 청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그 몸을 파는 여인인 판틴을 돌보다가 법과 제도를 맹신하는 자베르 경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불행에 빠진 판틴의 딸 코제트를 구해서 수도원으로 잠적하여 10년이 지났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혁명운동에서 장발장은 숭고한 인간애와 끝없는 사랑을, 죽을 위험에 처한 마리우스의 목숨을 구하게 되고 위기에 빠진 자베르 경감마저 변화시킵니다. 내용은 다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영화를 보면 좀 더 마음에 와 닿으시겠죠? 이러면서 느꼈던 것을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고 하면, 이 노래, 제가 아까 들려드렸던 Do You Heart the People Sing이라는 노래는 그 맨 마지막에, 영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혁명을 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막 혁명을 하는 거리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화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으리라는 자유를 위한 투쟁을 담고 있고요. 피날레 부분반에 나오는 멜로디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신의 은총과 영혼의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 멜로디는 혁명적인 거지만 그 혁명의 완성은 힘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라는 거죠. 민중의 저항과 봉기는 결국은 이런 사랑과 평화, 인간의 사랑, 이런 걸 담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오랫동안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우리를 보면, 우리 자본주의죠, 미국이. 자본주의 미국이에요. 근데
레미제라블 시대를 보면 그때는 자본주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왕권의 문제였죠. 어쨌든 왕권 하에서 계급사회에서 핍박을 받는 민중들의 저항과 그거를 담아낸 이야기인데, 보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그 국민의 목소리를 저항을 한다든지 봉기를 한다는 것은 그쪽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그 광장에서 굉장히 오래 그런 투쟁을 했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그 잘 사는 그 1%의 그 마을 쪽을 바라보면서 그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한 거를 하다가 집회도 하고 마음대로 그 표현을 하다가 나중에는 끌려 나왔죠. 마지막엔 끌려 나왔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런 노동운동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거기는 자본주의 사상이고 자본주의로 다 똘똘 뭉쳐서 아예 돈이 있는 사람 다 돈으로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명박 정권 때 신자유주의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걸 그대로 답습을 해서 신자유주의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노동정책을 보면 자본을 위한 노동정책이지, 얼마 전에 쌍용자동차 분들이 어저께인가 펑펑 울었다고 하시죠. 예, 쌍용자동차 분들 펑펑 우시면서 이 5분을 위해서, 재판 5분을 위해서 이 쌍용차 노동자들이 승리를 하셨잖아요. 판결을. 그거를 위해서 지금 5년을 싸우신 겁니다. 그 눈물을 펑펑 흘리셨는데, 여기 미국에서는 노동운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소비자 운동이 활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소비자 운동도 없고 소비자 활동하려고 그러면 벌써 얹어져 있잖아요. 언론 소비자 그 쪽에서 조중동 폐간 운동한다고 전화 돌리다가 소비자 운동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돼요. 노동운동도 안 돼요. 노동운동 하려고 그러면 해고해버리고, 예? 벌금 때려버리고. 그거는 사법부에서는 그거를 도와주고 있고, 사법부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만 해줘도 노동운동은 끝납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법에서 노동자 부당해고다, 그러니까 너네는 부당해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운동 계속 하는 거죠. 이거는 해고가 사람을 죽이는 거다 하면서.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선거무효 소송하면서도 사법이 개판이니까 나라가 엉망이에요. 또 김용판 무죄도 또 얘기 나와야 되네. 열받게시네. 김용판 무죄가 말이 됩니까? 그런 사법부.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가족도 개봉을 했죠. 네, 또 하나의 가족도 개봉을 했는데, 그 사명관도 천안함 프로젝트처럼 다 축소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변호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봐줬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우리도 변호인 보듯이 또 하나의 가족 봐야 되고요. 부러진 화살도 성공했습니다. 도가니도 성공했어요. 천안함 프로젝트는 유일하게 이 정권에서도 박근혜도 걸리는 게 맞나 봐요. 그래서 천안함 프로젝트는 아예 공개를 해버리셨죠. 상영관 못 잡고 못하게 하고 하니까 아예 나중에는 공개를 해버리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보는 이유가 뭘까요? 영화를. 지금 뭐 채팅창에는 뭐 올라온 거 없나요? 네? 별거 없어요. 예. 그냥 그러면은 이런 영화들이 성공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회가 그만큼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것과 불의와 이런 것들을 보고서 표현을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줄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영화로서 그것을 하니까 공감을 하고 그걸 느끼고 거기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봐주고 히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노동운동도 엉망이지만 소비자 운동도 안 되고 표현의 자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과 불의와 부정들이 정당시되는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저항과 투쟁의 시기를 거쳐서 용서와 구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발장은 숭고한 인간애와 끝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도 별걸 다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막 많은 사람들 만나면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그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야, 너는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종북인 것 같아, 너 빨갱이지, 이념으로 간다는 거죠. 아니, 북한 얘기를 안 해도 그런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아니, 부정선거를 얘기를 해요. 이거 부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사죄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국정원 왜 규명됐는데 왜 이것들이 제대로 처벌 안 받느냐, 그러니까 너는 내려와라 까지 온 건데, 그런 사제들한테 종북빨갱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과 은총으로 감싸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평화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남북한 평화도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 안에 사랑 평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정을 얘기하고 불의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화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화합이 되고, 그리고 정의가 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은 이념으로 그리고 정치적 논리로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분노를 많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먹히지 않을 텐데, 또 뭔가를 가지고 쟤네는 뭐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레미제라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노래도 좋지만 이 뜻이 좋아요. 우리가 처한 나라도 인간애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하는 이 말은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야, 너 그런 말 하면 넌 바보야.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네가 뭐 죽으려고 나가서 그래? 야, 그냥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너 꼬우면 네가 올라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한테 멸시와 모욕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다. 그거를 뭔지? 그러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서 투쟁하고 뭐 소리 지르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격상 그렇게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여건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게 맞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과 돈과 모든 걸 다 포기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믿어주고,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장발장이 레미제라블의 그 정신은 그거예요. 우리가 처한 나라도 사랑이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한데, 저항과 투쟁의 시기를 거쳐서 우리가 용서되고 서로 화합하고 그런 구원이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 꼬우면 네가 올라가서 다 해버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알지 못하는 거에서 아는 걸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무지에서 뭔가를 탈피를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선거TV 방송은 너무 길게 했죠? 마치도록 하고요. 음악 한번 더 듣겠습니다. 그 레미제라블, 아까 말씀드렸던 레미제라블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 여기다.
이게 준비가 되면 좋은데. 너무 오래 하지 않았어요? 아, 괜찮아요. 2시간도 안 됐는데요. 2시간 안 됐어요? 열심히 떠들었는데? 네. 한번 그 레미제라블을 따라 보도록 할게요. 음. 레미제라블 이렇게 안 돼. 방송이 이 노트북에 꽂아서 그래요. 안 쓰시는 아주 좋은 노트북 있으면 기증 좀 해주세요. 안 쓰시는 좋은 노트북. 아 진짜. 너는 듣고 있는 가사가 참 좋아요. 저희 합창도 할 거예요.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쳐 북소리 떼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모두 함께 싸우자 누가 나와 함께하나 선 넘어 장벽 지나서 오래 누릴 세상 자 우리가 싸우자 자유가 기다린다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쳐 목소리 되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너의 생명 바쳐서 깃발 세워 전진하라 살아도 죽었어도 앞을 향해 전진하라 저 신도의 피로써 조국을 물들이라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우리는 국민이 다음에 이길 수 있습니다. 네, 헌법 1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